어르신, 저 다리 건너시면 안 됩니다. 느닷없이 대감의 앞을 막아선 허름한 행색의 소년. 하인들이 호통을 쳤지만 소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찰나의 침묵 속에서 대감은 선택해야 했지요. 미친 거지의 헛소리인가, 아니면 하늘이 보내준 경고인가. 이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뀔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어느 고을 나루터에 대감 행차가 나타났어요. 가마 하나에 호위 서너, 짐술의 두어 대가 따르는 행차였지요. 그리 대단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가마에서 내린 노인의 풍채가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백발이 성성하되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맑은 분이셨어요. 도성에서 높은 벼슬을 하다 고향으로 낙향하시는 박대감이셨지요. 대감마님, 오늘은 물살이 거세서 배를 띄우기 어렵다 합니다. 대신 저 나무다리를 건너면 강 건너 마을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인의 보고에 박대감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다리로 건너도록 하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 쪽에서 넉마를 걸친 소년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르신, 어르신, 멈추셔야 합니다. 소년이 가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때가 찌든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인 것이 영락없는 거지 아이였지요. 하인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이 미쳤나? 감히 대감마님 행차를 막아서다니. 당장 비키지 못할까. 하인 하나가 소년을 걷어차려 했지만 소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번쩍 들어 대감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지요. 대감마님, 저 다리 건너시면 큰일 납니다. 박 대감이 손을 들어 하인들을 제지하셨습니다. 잠깐 이 아이 말을 들어보자. 예, 대감마님, 저런 미친 거지의 말을. 시끄럽다. 내 들어보겠다 하지 않았느냐. 박 대감이 가마에서 내려 소년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물으셨지요. 얘야, 숨 좀 고르고 천천히 말해보거라. 왜 다리를 건너면 안 된다는 게냐? 소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대감마님, 저 다리 기둥 아래를 보십시오. 물 위에 톱밥이 둥둥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기둥, 다른 기둥보다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톱밥이라고? 예. 누군가 기둥을 톱으로 잘랐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무거운 가마가 올라가면 다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인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허, 이놈 봐라. 거짓 주제에 어디서 거짓말을 지어내느냐? 대감마님, 저런 미친놈 말씀에 현혹되시면 아니 됩니다. 하지만 박 대감은 소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때가 묻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거든요.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지요. 내가 어찌 그런 것을 알아보느냐? 너는 누구냐? 소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복돌이라고 합니다. 이 나루터에서 굴러다니는 거지입니다. 5해 전에 부모님을 여의고 여기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무엇을 하셨느냐? 아버지가 대대로 이 나루터를 지키던 뱃사공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하시길 나무의 결을 보면 상태를 알 수 있고 물의 흐름을 보면 닥칠 일을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박 대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 기둥의 이상을 알아본 것이냐? 예, 대감마님. 저 다리는 제가 매일 보아온 다리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지금 보니 기둥새에 개가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가 숲 쪽을 가리켰어요. 아까 수상한 산의 둘이 다리 밑에서 나와 저 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너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느냐? 예, 대감마님. 제가 헤엄쳐서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복돌이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늦가을 강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복돌이는 개의치 않고 다리 기둥 쪽으로 헤엄쳐 갔지요. 잠시 후 기둥 아래로 잠수했다가 올라온 복돌이가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기둥 3개가 반쯤 잘려 있습니다. 조금만 무게가 실리면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루터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진짜였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박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복돌이가 막지 않았다면, 가마가 다리 위에 올라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지요. 당장 행차를 멈춰라. 오늘은 저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 복돌이가 물에서 나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박 대감이 직접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소년의 어깨에 둘러주셨어요. 내가 이 늙은이 목숨을 구했구나. 아, 아닙니다. 대감마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돌이는 얼떨떨했습니다. 높은 양반이 거지에게 옷을 벗어주다니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박 대감이 복돌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 복돌이의 눈이 번뜩였어요. 대감마님,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숲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복돌이가 보았던 그림자들이 도망치는 소리였지요. 박 대감이 호위 무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저 숲을 뒤져라. 수상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무사들이 숲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범인들은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박 대감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누군가 이 늙은이를 노리고 있구나.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대감마님, 혹시 원한을 품은 자가 있으십니까? 박 대감이 쓸쓸하게 웃으셨지요. 벼슬길에 오래 있다 보면 적이 생기는 법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찬 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왔지요. 박 대감이 결정을 내리셨어요. 오늘 밤은 저 주막에서 묵어가겠다. 복돌이, 너도 함께 가자. 예, 저 같은 거지가 어찌. 내가 없었으면 이 늙은이 벌써 저 세상 갔을 게다. 은인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겠느냐? 복돌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복돌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리를 조작한 자들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으니까요. 주막에 도착하니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박 대감 일행은 안채의 넓은 방을 잡았고 복돌이는 난생 처음 따뜻한 온돌방에 들어가 보았지요. 등을 대니 뜨끈뜨끈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눈이 절로 감길 만큼 포근했지만 복돌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에 따끈한 밥, 나물 반찬까지. 복돌이는 침이 꼴깍 넘어갔지만 선뜻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어서 먹거라. 사흘을 굶었다며? 박 대감이 인자하게 말씀하셨지만 복돌이는 머뭇거렸지요.
대감마님, 저 같은 거지가 어찌 대감마님과 한상해서. 허허, 무슨 소리냐.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저승밥을 먹었을 게다. 어서 먹어라. 복돌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밥을 먹는 동안 박 대감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복돌아, 아까 내가 다리 기둥을 살필 때 보니 헤엄을 잘 치더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뱃사공은 물과 친해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강에서 놀았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구나. 복돌이가 숟가락을 멈추었어요. 5해 전 큰 홍수 때 이웃집 안악을 구하시려다 물에 휩쓸려 가셨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요. 박 대감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기구한 팔자로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남았구나. 처음에는 부모님이 돌아오실 줄 알고 매일 강가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시지 않았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 대감이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돌아, 한 가지 물어보마. 예, 대감마님. 아까 다리를 조작한 자들, 내 생각에 누구의 소행 같으냐? 복돌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숲으로 도망간 자들이 입은 옷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친 삼배가 아니라 제법 고운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집신이 아니라 가죽신이었어요. 그냥 도적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움직이는 자들 같았습니다. 박 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역시 그렇구나. 대감마님, 혹시 짐작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박 대감이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이 고을에 오좌수라는 자가 있다. 오좌수요?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재물을 모은 방법이 깨끗하지 못해 백성들 땅을 빼앗고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을 종으로 부리고 온갖 횡포를 부렸지. 복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루터에서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도성에서 벼슬 할 때 그자의 횡포를 조정해 고발했다. 그래서 한동안 곤욕을 치렀지. 아마 그 원한을 품고 있을 게야. 그래서 낙향하시는 길에. 그래, 벼슬에서 물러난 지금이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했겠지. 복돌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오늘 밤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박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다. 다리에서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 복돌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주막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느냐? 괜찮습니다. 나루터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고 움직이는 건 제가 제일 잘합니다. 박 대감이 복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예,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복돌이는 창문으로 빠져나가 지붕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주막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거지 생활 5년이 헛되지 않았지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건 생존 기술이었으니까요. 복돌이는 담벼락을 타고 주막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한 거야? 그래. 늙은이가 저 방에 있어. 복돌이는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막 뒷담 너머에서 두 사람이 속닥거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지요. 다리가 실패했으니 오좌수 어른께서 단단히 노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끝내야지. 복돌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늙은이가 자는 방 뒤에 마른 집단이 쌓여 있어. 거기에 불을 놓으면 돼. 불을? 그래. 주막에 불이 나서 타 죽으면 그냥 사고야. 아무도 의심 안 해. 복돌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을 지른다고 대감마님뿐 아니라 주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해. 그럼 언제? 삼경쯤. 다들 깊이 잠들었을 때. 집단에 불 붙이고 바로 튀면 돼. 좋아. 오좌수 어른께 큰 상 받겠네. 두 놈이 낮게 웃었습니다. 복돌이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삼경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야 해. 두 놈이 숲 쪽으로 사라지자 복돌이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가며 헐떡거렸지요. 대감마님, 큰일입니다. 박 대감이 놀라 돌아보셨어요. 무슨 일이냐? 얼굴이 새파랗구나. 오좌수 놈의 부하들입니다. 방금 들었습니다. 삼경의 주막 뒤 집단에 불을 질러 대감마님을. 복돌이는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가 실패하자 이번엔 불로 하려는 겁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을, 그렇다면 주막 사람들까지. 예, 모두 위험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 대감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셨지요.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당장 떠나시는 게. 아니다. 박 대감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도망가면 끝이 없어. 놈들이 계속 쫓아올 게다. 여기서 끝을 내야 해. 그럼 어떻게? 박 대감이 복돌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놈들이 삼경에 온다고 했지. 예.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함정을 파놓으면 된다. 복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함정이요. 그래. 내가 주막 구조를 알지 않느냐? 복돌이는 빠르게 생각했어요. 아까 주막을 돌아다니며 대충 파악해뒀거든요. 뒤뜰에 장작 더미가 있고 그 옆에 빈 항아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뜰로 들어오는 길목이 좁습니다. 좋아. 그 좁은 길목에 밧줄을 메어 놓으면 어둠 속에서 놈들이 걸려 넘어질 겁니다. 박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넘어지는 순간 호위 무사들이 덮치면 된다. 복돌이가 무릎을 쳤습니다. 대감마님, 장작더미 뒤에도 한 명 숨기면 도망가려는 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허, 내 머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박 대감이 호위 무사들을 불러 계획을 설명하셨어요. 무사들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복돌이가 적들의 대화를 낱낱이 전하자 얼굴이 굳어졌지요. 저런 비겁한 놈들. 알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복돌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마구간에서 밧줄을 구해와 뒤뜰 입구 양쪽 기둥에 무릎 높이로 팽팽하게 메었습니다. 이 높이면 어둠 속에서 절대 안 보여요. 그 다음 빈 항아리들을 밧줄 앞에 늘어놓았지요. 넘어지면서 항아리를 치면 큰 소리가 나서 신호가 될 겁니다. 무사 둘은 장작더미 뒤에, 한 명은 담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박 대감은 방에서 자는 척하기로 했어요. 복돌이는 지붕 위에서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제 놈들만 오면 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막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복돌이는 지붕 위에 납작 엎드려 숲 쪽을 살폈어요. 차가운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이 지나고 삼경이 가까워졌어요. 그때 숲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횃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림자 둘.
복돌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온다. 복돌이는 지붕 위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숲에서 나온 그림자 둘이 주막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놈은 횃불을 들고 한 놈은 마른 집단을 안고 있었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것이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복돌이는 미리 정해둔 신호대로 기와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딱, 딱, 딱. 3번의 소리에 장작더미 뒤에 숨은 무사들이 긴장했지요. 담 모퉁이에 숨은 무사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림자 둘이 뒤뜰담을 넘어왔어요.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어. 저기 집단 보여? 거기에 불 붙이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서가던 키 큰 놈이 밧줄에 걸려 앞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으악! 놈이 넘어지며 빈 항아리들을 쓸어버렸지요. 쨍그랑! 굉장한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뭐야? 땅딸막한 놈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꼼짝 마라. 장작더미 뒤에서 무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땅딸막한 놈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또 한 명의 무사가 넘어진 놈을 제압했어요. 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게 뭐야? 놔라. 시끄럽다. 복돌이가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사뿐히 땅에 내려선 복돌이는 횃불을 주워들고 제압된 두 놈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아까 뒷담에서 엿들은 바로 그 자들이 맞았지요. 대감마님, 잡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박 대감이 나오셨어요. 하인이 든 횃불이 뒷뜰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박 대감이 묶인 두 놈 앞에 서셨습니다. 눈빛이 서리처럼 차가웠어요. 너희가 오좌수의 부하들이냐? 두 놈이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지요.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다. 내 놈들이 이 주막에 불을 지르려 했느냐? 키 큰 놈이 버럭 소리쳤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시킨 자가 누구냐? 그건. 땅딸막한 놈이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찔렀지만 이미 늦은 뒤였지요. 박 대감이 무사에게 눈짓하셨어요. 무사가 키 큰 놈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어서 대지 못할까? 오좌수 어른이요. 오좌수 어른이 시켰어요. 땅딸막한 놈이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는 돈 받고 한 것뿐이에요. 제발 목숨만. 복돌이가 키 큰 놈의 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가만 있어. 복돌이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꺼내서 펼쳐보니 글씨가 빼곡했어요. 복돌이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아래쪽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지요. 대감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박 대감이 종이를 받아 읽으셨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박 대감이 종이를 들어 횃불에 비추셨어요. 낙향하는 늙은이를 처리하라. 성공하면 은자 20냥을 주겠다. 실패하면 내 놈들 목숨은 없다. 그리고 아래에 오좌수의 도장이 찍혀 있구나.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사들이 분노에 떨었어요. 저런 비겁한 놈, 대감마님을 해치려 하다니 당장 오좌수 놈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박 대감이 손을 들어 무사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날이 밝으면 관하로 가서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다. 이 지시서가 있으니 오좌수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게야. 두 놈이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박 대감은 냉정하셨어요. 내 놈들은 살인을 도모한 죄로 관아에 넘길 것이다. 그 뒤는 관에서 알아서 처리할 게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나를 죽이려 한 놈들을 왜 내가 봐주어야 하느냐. 끌어가라. 무사들이 두 놈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뒤뜰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박 대감이 복도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횃불에 비친 노인의 얼굴에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지요. 복도라. 예, 대감마님. 오늘 내가 또 나를 살렸구나. 복도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대감마님께서 함정을 파자고 하셨잖습니까? 저는 그저 도운 것뿐입니다. 허허,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박 대감이 복도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내가 엿듣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불에 타 죽었을 게다. 내가 함정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놈들을 잡지 못했을 게야. 이건 내 공이다. 복도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루터에서는 그저 더러운 거지 쫓아내야 할 존재였는데. 대감마님, 왜 그러느냐? 저 같은 거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박 대감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곳에 있지 않다. 그 마음씨와 행동에 있는 것이야. 너는 겉모습은 거지일지 몰라도 속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다. 복도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지요. 박 대감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관하로 간다. 복도라, 너도 함께 가주겠느냐? 제가요? 그래. 내가 놈들의 대화를 들은 증인이니까. 내 증언이 필요하다. 복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대감마님. 기꺼이 가겠습니다. 박 대감이 다시 복도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하시는 눈빛이었지요. 복도라, 관아 일이 끝나면 너와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요? 그건 그때 가서 하마. 지금은 일단 쉬어라. 오늘 밤 고생 많았다. 복도리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따뜻한 온돌바닥에 누우니 그제야 피로가 밀려왔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지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따뜻한 방, 배부른 저녁,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어른.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복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을. 오좌수라는 자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 대감이 곁에 있으니까요. 복도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복도리는 따뜻한 온돌바닥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지요. 잠깐, 여기가 어디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다리, 함정, 자객들, 그리고 박 대감. 일어났느냐? 문이 열리고 박 대감이 들어오셨어요. 이미 세수를 하고 도포를 갖춰 입으신 모습이었지요. 예, 대감마님.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괜찮다. 어젯밤 고생했으니 당연히 피곤했을 게야. 어서 세수하고 밥 먹어라. 그러고 나서 관하로 갈 것이다. 아침을 먹고 일행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묶인 두 자객이 무사들에게 끌려갔고 복도리는 박 대감 곁에서 걸었어요. 관하에 도착하니 현감이 직접 나와 맞이했지요. 아이고, 박 대감 어르신께서 이런 변을 당하셨다니.
황송하옵니다. 황송할 것 없소. 범인을 잡아왔으니 처리해 주시오. 박 대감이 품에서 지시서를 꺼내 현감에게 건넸어요. 이것이 오 좌수가 직접 쓴 지시서요. 나를 해치라는 명령이 적혀 있고 아래에 그자의 도장이 찍혀 있소. 현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오 좌수가 이런 짓을. 이 아이가 증인이요. 자객들이 주막 뒤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직접 들었소. 현감이 복도리를 바라보았어요. 복도리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예, 나으리. 어젯밤 주막 뒷담에서 두 놈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삼경의 주막에 불을 지르라고 오좌수 어른이 시켰다고 했습니다. 틀림없느냐? 예, 틀림없습니다. 현감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좌수가 행패를 부린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당장 잡아드리겠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관할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좌수가 끌려왔지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겁에 질려 새하였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나를 누구로 보고 닥치지 못할까? 현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오좌수가 대청마루에 끌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현감이 지시서를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지요. 이게 무엇이냐? 내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오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누가 위조한 것이오? 위조. 내 놈이 보낸 자객 둘이 이미 자백했다. 돈을 받고 했다고 오좌수가 시켰다고 불었다. 오좌수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살려주시오. 잠깐 눈이 멀었소. 한 번만 봐주시오. 하지만 현감은 냉정했습니다. 사람을 해치려 한 죄는 가볍지 않다. 더구나 대감 어르신을 상대로 너는 곤장 50대의 먼 고을로 유배될 것이다. 재산은 몰수하여 내가 해친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 아이고. 오좌수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포졸들이 그를 질질 끌고 나갔지요. 관아 밖에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백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좌수가 끌려 나오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놈이 오좌수야. 우리 땅 빼앗아간 놈. 내 아들을 종으로 부려먹은 놈이다. 잘됐다, 잘됐어. 하늘이 벌을 내렸구나. 복도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박 대감이 복도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복도라, 수고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 본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내 증언이 없었으면 저 악한 자를 벌 주지 못했을 게다. 관아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기며 박 대감이 복도리를 부르셨어요. 복도라, 이리 와 앉거라. 할 이야기가 있다. 복도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젯밤 박 대감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던 게 떠올랐거든요. 박 대감이 복도리를 마주 보셨어요. 눈빛이 진지했지요. 복도라, 너는 앞으로 어찌 살 생각이냐? 복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나루터로 돌아가야지요. 거기서 살던 대로 살아야지요. 거지로 살겠다는 말이냐?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박 대감이 한숨을 쉬셨어요. 복도라,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도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내 눈빛은 맑고 또렷했다. 그리고 어른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지. 다리 기둥이 잘린 것을, 물 위에 톱밥을,
자객들의 수상한 행동을. 박 대감이 복돌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 아이가 평생 거지로 살아야 한다면 그건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일이다. 복돌이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박 대감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돌아, 내가 너를 양자로 삼고 싶구나. 예, 양자요? 그래, 내 아들로 삼아 함께 살자는 말이다. 복돌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반이 그것도 대감 어른이 거지를 아들로 삼겠다고? 대감마님, 저는 천한 거지입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글도 읽을 줄 모릅니다. 어찌 대감마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허허, 그래서 안 된다는 게냐? 박 대감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복돌아, 사람의 귀함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그야, 태어난 곳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양반이고, 천민에게서 태어나면 천민이지요. 아니다. 박 대감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곳에 있지 않다. 그 마음의 쓰임에 있는 것이야. 마음의 쓰임이요. 그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다. 너는 나를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다. 주막 사람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자객들의 말을 엿들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어찌 천하다고 하겠느냐? 복돌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대감마님, 내가 너를 아들로 삼으면 너는 글도 배우고 무예도 배울 수 있다. 과거를 보아 벼슬길에 나갈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어떠냐? 복돌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나루터에서 굶주리며 살던 거지가 대감의 아들이 된다니? 정말 저 같은 놈을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면. 복돌이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대감이 복돌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울지 마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새 이름을 지어주마. 새 이름이요? 그래. 복돌이는 어릴 때 이름이니 이제 어른이 될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박 대감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박천복. 내 새 이름은 박천복이다. 박천복. 그래. 성은 나를 따라 박, 이름은 천복. 복이 많은 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복을 혼자 누리지 말고 세상에 나눠주라는 뜻도 담았다. 복돌이. 아니, 박천복은 새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박 대감이 보따리에서 옷 한 벌을 꺼내셨어요.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입던 옷인데 내게 맞을 게다. 갈아입어라. 박천복이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깨끗한 하늘색 명주 옷이었어요. 태어나서 이런 옷은 만져본 적도 없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손으로 매만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졌어요. 이제 좀 사람 같구나. 박 대감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내 고향 마을로 가야 한다. 박천복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아버님.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박 대감. 아니,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아들아. 가자. 일행은 주막을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길가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박천복은 새 옷을 입고 아버님 곁에서 걸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저 멀리 나루터가 보였지요. 5년 동안 굶주리며 살던 곳.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던 곳.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박천복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고향 마을에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자신을 환영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겼으니까요. 사흘을 걸어 대감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아담한 마을이었어요. 기와집 대여서 제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중 가장 큰 집이 대감의 본가였지요. 다 왔구나. 여기가 내 고향이다. 대감이 대문 앞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천복은 긴장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고, 대감마님,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인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천복에게 닿자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야? 글쎄, 거지 같은데. 설마 대감마님이 데려오셨어. 대감이 대청마루에 오르시며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자가 있었지요.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대감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말을 하겠다. 이 아이를 보아라. 천복이 앞으로 나섰어요. 긴장되어 다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지요. 이 아이 이름은 박천복이다. 오늘부터 내 양자로 삼았다. 너희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대해라. 순간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터졌어요. 뭐라고요? 차가운 눈빛의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큰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거지를 양자로 삼으셨다고요. 박준아, 말을 삼가라. 삼가다니요. 저건 분명히 거지 아닙니까?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저런 천한 것을 우리 집안에 들이시다니. 박준, 대감의 조카였어요. 대감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그동안 자신이 양자가 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재산도 자기 것이 될 거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거지 아이가 나타나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 분노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단호하셨어요. 박준아, 이 아이가 나를 살렸다. 2번이나. 내가 알바 아니다. 하지만 큰아버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이다. 박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천복을 노려보는 눈빛이 독사 같았어요. 천복은 그 시선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사람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천복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밥상에 반찬이 빠져 있거나, 이불이 축축하거나, 방에 찬바람이 들어오도록 창문이 열려 있거나. 실수입니다, 도련님. 하인들은 시치미를 뗐지만 천복은 알았어요. 누군가 시킨 것이라는 걸. 그래도 천복은 참았습니다. 나루터에서 5년을 굶주리며 살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준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천복이 마당을 지나는데 박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뒤에는 하인 2명이 따르고 있었지요. 야, 거지. 천복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도련님? 하, 웃기는군. 내 놈이 나를 도련님이라 부를 자격이 있어. 박준이 비웃었습니다. 넌 그냥 거지야.
아무리 비단옷을 입혀놔도 거지는 거지지. 거지 냄새가 진동을 해. 하인들이 킥킥거렸어요. 천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박준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눈에 띄지 마라. 알았어? 며칠 뒤 집안에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중요한 제사였어요. 온 친척이 모였고 제사상에는 귀한 음식들이 차려졌지요. 그리고 제사상 한가운데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가 놓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술잔. 조상님께서 임금에게 하사받으셨다는 귀한 물건이었어요. 천복은 구석에서 조용히 제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양자가 되었지만 아직 어리니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없어졌다. 은잔이 없어졌어. 천복이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횃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은잔이 사라졌습니다. 천복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박준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은잔이 없어졌다고? 이거 큰일이군. 도대체 누가 훔쳤을까? 박준이 천천히 천복 쪽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새로 온 사람이 의심되지 않아? 천복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박준이 천복의 방을 가리켰어요. 저 방을 뒤져봐라. 도련님, 그건 뒤져보라고. 하인들이 천복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옷궤를 열고 방구석을 뒤졌지요. 여기 있습니다. 하인 하나가 외쳤어요. 손에는 번쩍이는 은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천복의 옷궤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천복이 소리쳤지만 박준이 비웃었어요.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역시 거지는 거지군. 손버릇을 못 고쳤어. 소란에 대감이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큰아버님, 보십시오. 박준이 은잔을 들어 보였어요. 이 거지 놈이 제사 은잔을 훔쳤습니다. 저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감이 천복을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흔들렸지요. 천복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천복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소리쳐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루터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침착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천복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천복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방바닥, 문지방, 창문틀, 그리고 박준의 신발. 순간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제 방 문지방을 보십시오. 붉은 흙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문지방으로 향했어요. 정말로 붉은 흙이 발자국 모양으로 찍혀 있었지요. 저 붉은 흙은 안채 뒷뜰 화단에만 있는 흙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방에 있었고 안채 뒷뜰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천복이 박준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박준 도련님 신발에도 같은 붉은 흙이 묻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준의 신발로 쏠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박준의 신발 밑창에 붉은 흙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지요. 박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내가 낮에 화단에 간 적이 있으니까. 낮에요? 천복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 신발은 박준 도련님이 오늘 저녁 제사 때 갈아시는 신발입니다. 하인들이 새로 닦아서 갖다 드린 거지요. 그런데 어찌 낮에 묻은 흙이 있겠습니까? 그건 박준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천복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 옷궤를 열려면 먼저 방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잠잘 때 방문에 빗장을 걸어둡니다. 안에서요. 그게 무슨 뜻이냐? 대감이 물으셨지요. 만약 밖에서 누군가 들어와 은잔을 숨겼다면 빗장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빗장을요.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이미 은잔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저녁을 먹으러 방을 비운 사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뿐입니다. 천복이 박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녁 때 박준 도련님이 제 방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봤습니다. 박준이 폭발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이 거지 새끼가 지어낸 거라고. 하지만 대감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박준아, 예, 큰아버님. 내 신발의 흙은 어찌 설명할 거냐? 그건. 그리고 저녁 때 천복이 방 근처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저는 그냥 지나간 것뿐입니다. 박준이 발버둥 쳤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대감이 한숨을 쉬셨어요. 박준아, 실망이다. 내가 천복을 시기하는 건 알았지만 이런 비열한 짓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박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줄 수 없다. 조상님 제사에 쓰는 귀한 물건을 이용해 누명을 씌우려 하다니. 이건 조상님을 욕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감이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로 너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큰아버님,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 끌어내라. 하인들이 박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박준이 끌려가며 천복을 노려보았어요. 눈빛에 독이 서려 있었지요. 두고 봐라, 거지놈아. 두고 봐. 천복은 그 눈빛을 받아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더 무서운 것들을 겪어왔으니까요. 소란이 가라앉고 대감이 천복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천복아, 예, 아버님.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대감이 천복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하지만 내가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느냐? 천복이 슬쩍 웃었습니다. 나루터에서 살다 보니 눈치가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허허, 역시 내가 내 아들이 될 운명이었구나. 대감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천복을 업신여기던 친척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거지 출신이지만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천복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며칠 뒤 대감이 천복을 부르셨어요. 천복아, 이제부터 글을 배워야 한다. 글이요? 그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글을 모르면 한계가 있다. 과거를 보려면 글을 알아야 하고 벼슬을 하려면 학문을 익혀야 해. 천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직접 가르치마. 내 머리라면 금방 배울 게다. 천복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복이 대감의 양자가 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어요. 13시던 아이는 어느새 18 청년이 되었지요. 그 5년 동안 천복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책을 펼치고 밤에 별이 뜰 때까지 글을 읽었어요. 대감이 가르쳐 주신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었지요. 천복아, 좀 쉬어가며 해라. 몸이 상한마. 대감이 걱정하셨지만 천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글자 하나 읽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나루터에서 거지로 살 때는 글이라곤 구경도 못했으니까요. 처음에는 하늘천, 따지 한자도 읽지 못했던 아이. 하지만 천복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지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그대로 외울 수 있었어요. 나루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길러진 관찰력과 기억력이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지요.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한 번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구나. 대감이 감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천복은 천자문을 뗐어요. 2년이 지나자 사서를 읽었고 3년이 지나자 삼경까지 섭렵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아이가 진짜 거지 출신 맞아. 글쎄, 천재인가 봐. 무섭게 빠르더라고. 5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대감이 천복을 부르셨어요. 천복아, 올해 과거를 보지 않겠느냐? 천복이 놀라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요? 제가요? 그래. 내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다. 천복은 떨렸습니다. 과거. 온 나라의 수재들이 모여 겨루는 시험. 그걸 자신이 볼 수 있다니. 아버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공부해야. 아니다. 대감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어. 지금 내 실력을 시험해 볼 때가 됐다. 천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 시험이 열리는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대감이 직접 천복을 데려가셨어요. 사흘 길을 걸어 도성에 도착하니 전국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북적거렸지요. 저 사람들이 다 과거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 온 나라의 수재들이 모인 거야. 천복은 긴장되었습니다. 저들은 어려서부터 글을 배운 양반집 자제들. 자신은 10세까지 거지로 살았던 사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대감이 천복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떨리느냐? 솔직히. 조금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배운 것을 다 보여주면 된다. 예, 아버님.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천복은 다른 선비들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수백 명의 선비들이 자리에 앉아 시험지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지요. 잠시 후 시험관이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이것이니라. 흉년의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도울 방책을 논하라. 천복의 눈이 번뜩였어요. 흉년, 굶주림, 어려움. 이건 천복이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었지요. 나루터에서 굶주리며 살았던 5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천복은 붓을 들었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어려운 고사성어를 인용하고 화려한 문장을 썼어요. 하지만 천복은 달랐지요. 천복은 자신이 겪은 것을 썼습니다. 신이 어린 시절 굶주림을 겪었사옵니다.
나루터에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사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장 먹을 것입니다. 관아에 곡식을 풀어죽을 끓여 나눠주어야 합니다. 둘째, 일거리입니다. 그냥 곡식을 나눠주면 의욕을 잃습니다. 다리를 고치고 둑을 쌓는 일에 백성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곡식을 주면 백성은 자존심을 지키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희망입니다. 흉년이 지나면 다시 풍년이 온다는 것을, 관아에서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천복은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성현의 말씀도 인용했지만 그보다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어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이 가장 귀하다 하셨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백성을 먹이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신이 굶주릴 때 한 분이 떡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작은 떡 하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흉년에는 부자들에게 곡식을 내놓게 하여 가난한 이웃을 돕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공을 치하하면 부자들도 기꺼이 내놓을 것입니다. 천복의 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직접 겪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었지요. 해가 질 무렵 시험이 끝났습니다. 천복은 지쳐서 시험장을 나왔어요. 대감이 기다리고 계셨지요. 어땠느냐? 열심히 썼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대감이 빙글에 웃으셨어요. 그 마음이면 됐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천복도 대감과 함께 발표를 기다렸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관원이 나와 방을 붙였습니다. 장원, 박천복. 순간 천복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예, 뭐라고요? 장원이다. 장원, 첫째 가는 성적이란 말이다. 대감이 천복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해냈구나, 천복아. 내가 해냈어. 아, 아버님. 천복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원급제.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선비 중에서 첫째. 나루터에서 굶주리던 거지가 이제 온 나라에서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원이 누구래? 박천복이라는데 어디 사람이야? 글쎄,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 사람 아냐? 거지 출신이라던데. 뭐, 거지가 장원을? 사람들이 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천복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들었어. 거지 출신이 장원급제했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개천에서 용낙구먼, 도성에서 시작된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천복이 살던 나루터에도 소식이 전해졌지요. 야, 그 복돌이 말이야? 그 거지애? 응, 그 애가 장원급제했대. 허, 세상에. 나루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더럽고 굶주리던 아이가 온 나라에서 첫째가는 인재가 되었다니. 대감의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도련님 오신다. 장원급제하신 도련님이 오신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환영했습니다. 예전에 천복을 없이 여기던 친척들도 고개를 숙였지요. 축하하네, 천복. 역시 우리 집안 자손이야.
천복은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대감이 대청마루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천복아, 이리 와 앉거라. 예, 아버님. 대감이 천복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이 저를 걷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나루터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다. 내가 노력한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다. 대감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이제 너는 벼슬길에 오르게 될 것이다. 관리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천복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굶주리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을요.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뜻이로구나.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박천복 도령께서는 곧 도성으로 입궐하셔야 합니다. 임금께서 장원급제자를 친히 만나시겠다 하셨습니다. 천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임금을 만난다. 나루터 거지였던 내가. 대감이 천복에게 새 옷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천복은 새 옷을 입고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대감이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천복도 손을 흔들었지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루터 거지에서 장원급제자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어요. 천복이 한양에서 벼슬길에 오른 지 어느덧 10년. 그 사이 그는 호조참의를 거쳐 호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다리판서라는 별명이 퍼져나갔지요. 다리판서라니, 그게 무슨 별명이냐? 처음 듣는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 연유를 알고 나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복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국의 낡은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바꾸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을의 나루터, 그 허술하던 나무다리를 튼튼한 돌다리로 새로 놓았지요. 이 다리만큼은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라. 천복은 직접 현장을 찾아 석공들을 독려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톱밥이 둥둥 떠다니던 물살, 반쯤 잘려있던 기둥, 그리고 그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려던 대감의 행차. 그때 내가 막지 않았다면.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을 되새기는 것보다 앞으로의 일이 중요했습니다. 돌다리가 완공되던 날, 천복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백발이 더욱 희어진 박대감이 가마에서 내리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지요. 아버님, 이리 오십시오. 천복이 손을 내밀어 대감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새 돌다리 위에 섰습니다. 허허, 이게 그 다리란 말이냐? 대감이 발밑에 단단한 돌을 내려다보며 감회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아버님. 그날 제가 아버님을 막아섰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때 내 꼴이 말이 아니었지. 맨발에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때가 꼬질꼬질. 대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복도 따라 웃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말을 믿어주신 분은 아버님뿐이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내 눈을 보았을 뿐이야. 대감이 천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살리려는 눈이었지. 그래서 믿었다.
천복은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천복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한턱 내겠소. 소와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수십 동이나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판서 나리께서 직접 잔치를 여시다니. 우리 같은 산 것들에게 이런 대접을. 천복은 상 앞에 앉은 노인들에게 직접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나루터에서 국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든 채 멈췄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서 떨었고 배가 고파 며칠씩 굶은 적도 있었지요. 그때 저를 불쌍히 여겨 밥 한 술, 죽 한 그릇 나눠주신 분들이 이 마을에 계셨습니다. 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 하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그저 남은 밥 조금 줬을 뿐인데 그 조금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천복은 한 가지 발표를 더 했습니다. 이 마을에 서당을 짓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당이라니, 이 작은 마을에? 양반이든 상민이든 배우고 싶은 아이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학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한 안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될까요? 아비가 천한 뱃사공인데. 천복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뱃사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잔치가 끝나고 천복은 나루터를 홀로 거닐었습니다. 강물은 예전과 다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 부서지고 어디선가 물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천복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물을 읽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천복의 도포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물이 찰랑거리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천복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지 아이였던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떠올리면서 석 달 뒤 마을의 서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아이들이 20명 넘게 몰려왔습니다. 양반집 아이, 뱃사공 아이, 장사꾼 아이, 머슴 아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았지요. 서당 이름은 은혜당이었습니다. 현판을 직접 쓴 것은 박대감이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글씨만큼은 힘차고 단정했습니다. 이 서당에서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또 다른 이들을 도우면 좋겠구나. 대감의 말에 천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아버님. 그로부터 몇 해 뒤 박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천복은 사흘 밤낮이 울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벼슬을 내려놓고 아버지 곁을 지켰지요. 상을 마친 뒤 천복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대감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달린 것이다. 천복은 평생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돌려주며 이름 그대로 하늘이 내린 복으로 살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리 있잖아. 나루터 돌다리. 응, 그거. 그 다리가 왜 지어졌는지 알아? 몰라. 왜? 옛날에 거지 아이가 대감 목숨을 살렸대. 다리가 무너질 걸 알고 막아섰다나 봐.
에이, 설마. 진짜야. 그 아이가 나중에 호조 판서까지 됐대. 와, 대단하네. 그래서 그 판서가 은혜 갚으려고 돌다리를 놓은 거야. 아직도 그 다리가 멀쩡하잖아. 그럼 그 이야기가 진짜야? 글쎄, 누가 알겠어. 하지만 이야기꾼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듣는 사람 마음에 남으면 그게 진짜 아니겠어.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해지는 야담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영상도 하나하나 만들었거든요. 오직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니까요. 다음에도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